세계 분쟁 지역마다 등장해서 전쟁 개시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엥겔 미국 NBC 특파원이 서울 인근의 미군 지하벙커 작전 사령부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근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탱고라고 불리는 이 지하 요새는 핵무기와 생화학 공격을 견딜 수 있고 외부 지원 없이 2달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신통한 차트 1위 열어드리겠습니다.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제 새벽 쏜 미사일 발사 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전하면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곡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앞에 연주가 끝나면 본곡을 연주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제가 좀 취미로 성악을 노래 부르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노래 부르기 전에 반드시 전주가 나옵니다. 네. 전주가 끝나면 본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 도발이라는 본 노래를 여러 곡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건 태평양 쪽을 향해서 무수한 미사일을 계속 쏠 것이다. 예, 앞에 김정은이 가서 말한 거 보면은 예. 태평양 작전지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하. 그 미국의 그 통합군 사령부 중에서 예.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예.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전력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력이고요. 네. 예, 그 이제 거기다 이제 맞불을 놓겠다는 거죠. 맞짱 뜨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은 추가 도발을 계속하겠다 이런 위협에도 무게가 실려 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은 미국을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협상과 대화를 위한 뭔가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뭐냐면 핵무기, 핵미사일이 ICBM 핵미사일이 완성되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기간만큼 시간을 벌리겠다는 겁니다. 네. 벼랑 끝 전술을 가서 위협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여지를. 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를 통해서 북한 엘리트들이 주민들이 그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고 네. 핵 보유국 지위를 궁극적으로 획득해서 핵 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음에 핵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깔려 있죠.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또 나왔는데 네. 한때는 이제 분노한다고 그랬다가 네. 또 북한이 좀 주춤하니까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네. 뭐 분노한다, 존경한다 왔다 갔다 하던데 어제는 이제 대화는 답이 아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여지를 끊임없이 남겨놓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아예 그 어떤 테이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없애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성격상 예. 그 발언 또한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확실히 김정은은 굉장히 도발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최근 도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서 응징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참 그 교묘한 그런 지점과 시점에 도발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저는 김정은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이 계산에 따른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쪽 다 이제 서로 이 국제 정세나 외교 안보적 전략에 따라서 서로 도발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전략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감정적 파국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한반도에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의도하지 않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 맞습니다.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김 교수님, 지금 네. 이제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사뭇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갈래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군사적 해결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군사적 공격이 아닌 군사적 행동은 가능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동해 쪽에서 평양 상공을 가로질러서 서해상에 떨어지는 뭐 순항 미사일쯤은 한번 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엇갈려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두 얘기가 좀 나오곤 있기는데 네. 저는 그 두 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그거 가지고는 김정은이가 이 핵 폭주를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하. 내가 정말 죽겠구나. 네. 그런 게 들어서 뭐 리비아 카다피를 그전에 폭격하듯이 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폭주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사련에 있는 빅터차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그거거든요. 네. 북한 김정은 체제 하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은 그 환상을 버려야 된다. 지난 25년간 그랬다. 네. 이 군사적 행동이라는 건 우리 뭐 죽음의 백조라는 뭐 비완비 와서 몇 번 와가지고 폭격하는 거 여러 가지 쇼, 무력 시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 계속 우리 최승현 차장님 잘 말씀하시는데 영해와 100km 이상 영공을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요격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으로 자꾸 발사하고 그러니까 네. 아마 이게 한국이 인질로 있는 한 네.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런 그 계산이 김정은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엊그제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동해 쪽으로 2,700km를 날아가는 그 도발을 했고 이제 앞으로 추가 도발도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6차 핵실험이냐 혹은 ICBM이나 SLBM을 쏠 것이냐 이런 문제일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제가 네. 아까 전주곡을 했으니까 예. 북한이 앞으로 부를 노래가 한 4곡 정도 있습니다. 4곡쯤. 예, 가장 간단한 곡 한 곡은 화성 12형이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4,500이나 5,000km를 날아가야 지금 되는데 화성 12가 바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그렇죠. 예. 그것이 괌을 타격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면은 약 4,500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2,700 정도만 날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비행 시간도 북한은 29분이라는데 일본에서는 16분에서 13분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건 네. 무슨 말이냐면 재도립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하. 예, 이게 재도립할 때 고각으로 쏘면 직각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찰이 심해가지고 열을 덜 받거든요. 예. 그 속도가 늦어져서. 예. 근데 이거는 정상 각도로 쐈으니까 빨랐을 텐데 거기에 대한 완성을 하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더 큰 곡은 화성 14형을 한번 본격적으로 정상 각도로 쐈을 때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거든요. 네. 고각 사격해가지고는 실전 배치를 못합니다. 아. 정상 각도로 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잡혀 있는 게 SLBM인데 심포, 네. 이제 북극성 2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도 북극성 3형으로서는 네. 콜드론치 방식의 SLBM. 예.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는 현재 5차 핵실험했을 때 한 10 내리 12KT인데 그거 가지고는 히로시마 원폭 15KT도 안 되니까 네. 한 100kT 이상이 되는 탄두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육체 핵실험 관문을 반드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이런 4가지 정도를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추가 도발 시점으로는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거 8월 29일 날 경술국칠이라고 해서 했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야, 그 북한 뭐 저희가 아닌데 그러면서 일본 상공으로 날리는 거 뭐, 야, 그래도 야, 이놈들이 약간 민족적 그런 적개심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고도의 전략도 쓰는구나 해서 우리가 9월 9일을 제일 많이 내세우는데 네. 9월 9일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북한이 계산한 북한의 기념일이거나 네. 경축일이나 또 다른 거로 회방 넣을 수 있는 뭐 네. 유엔 또 총회가 또 열리는 9월 달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로 관심을 부르칠 수 있으니까 아마 핵실험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네. 9월 9일 그 이전이라도 되게 그 경축하는 거 보면 일주일 전후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충분히 9월 9일 이전 그리고 우리가 또 전망해 볼 수 있는 게 8월 31일 날 UFC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야, 훈련 끝났다. 방심하는 그 시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레드라인을 그 ICBM의 소형 핵탄두를 장착을 할 탑재를 할 때 그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을 하겠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북한의 이 추가 도발 중에 한국이나 미국은 어느 단계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미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요런 말 하면 가만 안 온다. 네. 이 말은 말이 맞지만 네. 우리 한국이 레드라인을 정했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문 대통령께서 ICBM이 아무리 고각 사격을 한다고 우리나라로 쏘겠습니까? 네. 핵 ICBM은 우리나라 레드라인이 아닙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해야죠. 네. 문 대통령은 엊그저께 26일 날 단거리 미사일 3발 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걸로 우리는 이미 레드라인이 레드라인 없어진 것이- 넘었습니다. 넘어선 것이다. 그럼 핵무기 소형화했다는 거 김정은이가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미 정보국이 또 작년 말 보고서에서 완성했다는 거 입증했고요. 네. 그럼 우리 레드라인이 이미 지나도 벌써 지났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핵 같은 거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에 지는 그 인질로 잡혀 있는 마당에 레드라인 설정하면 김정은이 웃을 겁니다. 한번 레드라인 해봐. 연평도 같은 것만 해볼래? 그리고 지난번에 보라는 듯이 백령도하고 대연평도 점령하는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껏 행해 우리는 뭐 MK 일개 편대 가서 고폭탄 그냥 재래식 그거 하나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거 한 핵무기 10만 분의 1 위력도 안 되는 겁니다. 2층짜리 아파트 그냥 조금 구멍 하나 낼지 말까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은 김 교수님, 네. 워싱턴에서 군사 전략가들이나 또는 백악관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여러 가지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테이블에는 어떤 옵션이 올려 있습니까? 참 그게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NSC 항상 회의하지 않습니까? 네. 회의하고 나면 뭐 엄중 경고한다. 뭐 추가 제재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행동으로 옮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독자 제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이번에는 미국이 하루 전에 동창리에서 평양 순환 비행장으로 오는 거 알았거든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도 정찰 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뭐 2022년으로 국정원에서 쓰는 아리랑 위성을 군이 임차를 빨리 당기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더 빨리 당기는 방법은 없느냐? 예. 예를 들면 미사일 4기 아직도 소규모 평가가 안 끝나서 쩔쩔매고 있는데 즉시 배치하라. 원래 긴급 배치 무기니까. 네. 뭐 그런 결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따라 협정해가지고 우라늄 농축을 20% 평화적이 아니라 자유용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자. 뭐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이가 저거 봐라 이럴 텐데 쟤 맨날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한테 실질적인 메시지가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는지 그 효과 면에서 정말 회의적이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이 대북 공조 우리 동맹국 우방국끼리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위중한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3강 대사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일본 대사 발표가 됐죠. 네. 근데 전부 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이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주중대사의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조직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조윤재 교수나 이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주미대사, 주일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 안보 관련해서 네. 상당한 이제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조윤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영국의 대사로 나갔던 경험도 있어서 예. 뭐 이제 이번에 미국 대사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에도 이제 미국 대사가 오죠.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가 오는데 빅터 차가 그동안 여러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사뭇 달라요. 네. 뭐 엇박자 정도가 아니라 정면 충돌할 것 같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한반도 쪽 네. 그 전문 보좌관으로서 굉장히 이제 매파라고 봐야겠죠. 네. 이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재, 아주 강경한 압박 이런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아마 이게 한국에 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을 빚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도발, 특히 김정은의 도발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빅터차 얘기에 뭐 귀를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빅터차 교수가 5가지 대북 정책 전제를 말한 게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예. 첫 번째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 아. 두 번째, 지난 25년간 미 행정부가 압박과 대화라는 북핵 해법 포트폴리오를 2개 썼는데 하나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세 번째, 이제 북한 핵은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미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네. 전략적 인내로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번째,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선까지만 대북 제재에 협력할 것이다. 네. 다섯 번째, 북핵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강해질 것이다. 확장될 예, 것이다. 예. 이런 5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북 강경파인 전문가를 내정함으로써 북한의 그 벼랑 끝 전술이나 시간 끌기 전술에 속지 않고 끌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통방통 김기호 교수, 최승현 차장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